23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실히 대출금을 갚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벽지를 새로 바르며 소중히 가꿔온 내 집에서 정작 내가 유령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단 5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정에서 가장 소외된 존재가 되어본 적이 있나요?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 설마 나도 라는 의구심이 든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꿀 결정적인 힌트가 담겨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톱밥가루와 쾌쾌한 엔진오일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좁고 어두운 지하실 작업실. 이곳은 제가 세상의 무관심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였습니다. 저는 아들 맥스의 낡은 자전거에 마지막 볼트를 조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고장난 장난감, 새는 수도꼭지, 삐걱거리는 문. 지난 세월 동안 저는 이 집의 모든 망가진 것들을 고쳐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숙련된 기술자라도 결코 고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바로 산산조각 난 신뢰와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제 레이첼은 수천 달러짜리 디자이너 드레스를 입고 지하실로 내려와 제 얼굴조차 보지 않은 채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닉, 당신은 그냥 이 집에 흐르는 불필요한 배경 소음일 뿐이야.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그런 소리 말이지. 그 차가운 목소리는 마치 잘날이 선 칼날처럼 제 가슴 한복판을 파고들었습니다. 불필요한 존재. 그게 23년 차 남편인 저에게 내린 그녀의 최종 정의였습니다. 저는 렌치를 내려놓고 자전거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맥스는 이미 이 자전거를 타기엔 너무 커버렸지만 저는 습관처럼 체인에 기름을 치고 반짝이게 닦아왔습니다. 마치 수리할 희망조차 사라진 우리의 결혼 생활을 어떻게든 억지로 붙들고 싶었던 처절한 몸부림이었을까요? 머리 위 천장에서 레이첼의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딸깍, 딸깍. 그녀는 위층 거실을 가로지르며 자신의 PR 기업 업무로 바쁘게 통화 중이었습니다. 레이첼은 늘 누군가의 이미지를 관리하고 완벽한 각도를 만들어내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관리 대상에서 그녀의 진짜 가족인 남편은 철저히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동생 벤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형, 내일 맥스 졸업식 기대되네. 그런데 레이첼 말로는 형이 워낙 바빠서 못 올지도 모른다던데 사실이야.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맥스의 사립학교 학비를 4년 내내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감당해온 아버지를 빼놓고 아내와 동생이 이미 내 참석 여부를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흥미롭군. 저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그 메시지를 캡처해 저장했습니다. 연이어 딸 에밀리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내일은 그냥 집에서 쉬면서 조용히 있는 게 어때? 엄마가 이번 행사 때문에 정말 예민하고 스트레스가 많거든. 아빠가 오면 분위기가 이상해질까봐 걱정돼. 내 아들의 졸업식에서 내 존재를 지워달라는 요청을 다른 누구도 아닌 내 딸에게서 듣는 기분은 어떨까요?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지하실 계단을 한 칸씩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계단 하나하나가 마치 가시방석 같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제게는 너무나 생경했습니다. 마치 내가 사는 집이 아니라 타인의 공간에 잠시 머무는 손님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23년간의 대출금 상환, 수차례의 밤샘 리모델링, 그리고 거실 구석구석의 벤 추억들. 하지만 저는 어느새 이 집에서 가장 낯선 이방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방에 서 있던 레이첼은 여전히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중요한 거래를 방해받았다는 듯한 멸시 어린 눈빛으로 저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에는 우리라는 가치보다 중요한 것이 언제나 너무나 많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전화해. 남편이 방금 들어왔어. 그녀가 내뱉은 남편이라는 단어는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억지로 짊어진 무거운 짐처럼 들렸습니다. 레이첼은 4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내가 만났던 그 어떤 여자보다 매력적이었지만 이제 보니 온기 없는 아름다움은 그저 차가운 대리석 조각상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내일 졸업식 말인데 우리가 같이 가야 하지 않겠어? 제 무릎에 레이첼의 턱 근육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닉, 맥스의 졸업식은 아주 중요한 사회적 이벤트야. 내 회사 동료들, 유력한 클라이언트들이 모두 온다고. 그러니까 그 중요한 사람들 앞에 나 같은 건설업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이군. 제가 말을 끝내자 그녀는 카운터에 몸을 기대며 노골적으로 짜증을 냈습니다. 벤도 올 거야. 그는 가족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으니까. 가족이라니요. 지난 10년 동안 저보다 더 성공한 척, 더 세련된 척하며 사사건건 저를 깎아내렸던 동생 말입니다. 이제는 내 아내와도 나보다 더 깊고 은밀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벤은 VIP석에 앉겠지. 나는 어디 앉으면 될까? 제 물음에 레이첼은 과장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발 오늘 밤은 그만해. 나 내일 발표도 있고 바빠 죽겠어. 당신의 그 구차한 피해망상을 다 받아줄 기운이 없다고. 그녀가 제가 의구심을 제기할 때마다 전매 특허처럼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하고 명백한 정황을 지적할 때마다 저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몰렸습니다. 난 망상을 하는 게 아냐, 레이첼. 설계를 하는 사람답게 아주 정밀하게 관찰을 하고 있는 거지. 그건 본질적으로 아주 다른 거야. 그녀는 제 어깨를 치고 지나가며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먼저 잘 테니 작업실에서 시끄럽게 굴지 마. 내일은 중요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날이니까. 구두 소리가 계단을 타고 올라가며 마치 제 인생의 마감 시한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다시 진동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벤이었습니다. 형, 레이첼한테 들었어. 형 내일 현장 일이 너무 바빠서 참석 못한다며. 걱정 마. 내가 맥스 옆에서 든든하게 자리 지키면서 사진도 최고로 찍어줄게. 내 아들의 졸업식 당일에 내가 일을 하러 갈 것이라고. 이미 모두에게 완벽한 거짓 시나리오를 짜둔 레이첼과 벤, 그들은 저를 자신들의 인생 드라마에서 배역조차 주지 않고 강제로 하차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리고 그들이 간과한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거친 건설 현장에서 잔뼈가 굵으며 배운 것은 단순히 벽돌을 쌓는 법만이 아닙니다. 저는 설계도에 숨겨진 틈을 읽는 법을 압니다. 구조물이 어떻게 아슬아슬하게 지탱되는지, 그리고 어느 지점을 건드려야 그 거대한 구조물이 단숨에 무너져 내리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가 썩었다면 잿질 처방은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오직 모든 것을 완전히 부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만이 유일한 정답이라는 사실도요. 저는 다시 지하실로 내려가 먼지 쌓인 노트북을 폈습니다. 졸업식 장소는 시내의 유서 깊은 파라마운트 극장. 레이첼이 그토록 집착하는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를 뽐내기에 더없이 화려하고 프레스티지어한 장소였습니다. 저는 단 몇 번의 검색 끝에 극장 소유주의 개인 연락처를 찾아냈습니다. 3년 전 그 건물 외벽의 고난도 복원 작업을 업계 최저가로, 하지만 완벽하게 해줬던 제 실력을 그는 기억하고 있을 터였습니다. 여보세요, 톰. 나닉 드리스코리아. 이 늦은 시간에 정말 미안하지만 내일 파라마운트에서 열리는 맥슨의 학교 졸업식 때문에 꼭 상의할 게 있어서 말이야. 20분 후 저는 전화를 끊으며 입가에 아주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일까요? 행사의 원래 메인 후원사가 갑작스러운 자금난으로 지원을 철회하는 바람에 리셉션 비용 전액을 감당해줄 새로운 스폰서가 당장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폰서의 권한에는 좌석 배치 결정권이 포함되어 있었죠. 바로 저 같은 그녀가 불필요한 소음이라 불렀던 사람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을 꼬박 세워 서류를 정리하고 연락을 돌렸습니다. 벤처럼 겉만 번지르르한 부동산 투기는 아니지만 제 건설 사업은 20년 넘게 쌓아온 신용과 알짜 수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구상한 이 짜릿한 복수극을 실행하기에 자금은 차고 넘쳤습니다. 새벽 4시 모든 법적 절차와 입금 확인이 끝났습니다. 졸업식은 예정대로 열리겠지만 내일 그들이 앉게 될 자리는 그들이 꿈꿔왔던 장밋빛 VIP석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위층으로 올라가니 레이첼이 침대 한쪽에서 세상 모르게 평화로운 표정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벤과 공모하여 체계적으로 나를 가족의 역사에서 지워내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내 동생과 은밀한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안방에서 베개를 챙겨 거실 소파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가식적인 부부 관계를 연기하며 숨막히는 침대를 공유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눈을 붙이려는 찰나 맥스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아빠, 아까 엄마랑 아빠 목소리 다 들렸어요. 아빠가 내일 꼭 와줬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는 그 누구보다 아빠가 제일 자랑스럽고 중요해요. 적어도 단 한 명, 내 아들만은 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내일 아침 레이첼과 벤이 마주하게 될 그 특별한 좌석 배치를 상상하니 벌써부터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참고 조용히 사라져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판을 통째로 뒤엎으시겠습니까?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파라마운트 극장에서 펼쳐질 충격적인 좌석 배치 대반전과 레이첼의 완벽한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을 가감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제 복수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 댓글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이 짜릿한 결말을 놓치지 마세요. 뉴잉글랜드의 아침은 차갑고 습한 안개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고하듯 하늘은 기분 나쁜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가느다란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렸죠. 여러분, 이런 날씨에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맞아본 적이 있나요? 그것도 가장 믿었던 가족들에게 말입니다. 90%의 사람들이 눈앞의 평온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절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단 3분 만에 평생을 바친 가정이 어떻게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지옥에서 어떻게 우아하게 탈출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새벽 5시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지하실 작업실에서 진한 커피를 마시며 빗방울이 지하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레이첼은 이른 아침부터 자신의 중요한 발표를 위해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현관을 나서며 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싸늘한 목소리로 세탁소에서 정장 찾는 거 잊지 마 라고 툭 던졌습니다. 마치 제가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에 흠집이라도 낼까봐 감시하는 관리인 같더군요.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제가 이미 세탁소에서 정장을 찾아왔다는 사실을요. 그 정장은 2년 전 딸 에밀리의 대학교 졸업식 때 입었던 아주 잘 재단된 네이비 블루 수트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적어도 행복한 가족인 척 연기라도 하고 있었죠. 준비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섰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부동산 관리 회사의 톰이었습니다. 닉, 모든 준비가 끝났네. 파라마운트 극장 코디네이터에게 자네가 새로운 메인 스폰서라고 확실히 전달했어. VIP 좌석 지정권부터 시상식 중간에 공식 감사 인사까지. 자네가 요청한 패키지 그대로 진행될 거야. 저는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하군, 톰. 원래 좌석 배치는 어떻게 됐지? 제 물음에
톰이 흥미롭다는 듯 답했습니다. 그게 참 재미있어. 원래 가족 명의로 예약된 구역이 앞줄 중앙 VIP 섹션이었는데 이제 자네가 스폰서니까 그 좌석 배분권은 전적으로 자네 손에 달렸네. 그때였습니다. 통화 대기 중인 다른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제 동생 벤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톰과 전화를 끊고 벤이 전화를 무시한 채 음성 메시지로 넘겼습니다. 잠시 후 확인한 메시지 속 벤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닉,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VIP석으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극장에 전화했더니 이제 모든 권한이 행사 스폰서인 형한테 넘어갔다는데 대체 무슨 꿍꿍이야? 당장 전화해. 좌석 배치 조정해야 하니까. 벤은 마치 우리가 이 행사의 공동 파트너라도 되는 양거들 먹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유롭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벤, 메시지 확인했어. 제 말에 벤이 쏘아붙였습니다. 형, 갑자기 스폰서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제까지만 해도 일 때문에 못 온다며. 저는 창밖에 빗줄기를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어제는 어제고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지. 원래 스폰서가 빠지길래 내가 들어갔어. 왜? 문제 있어. 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레이첼이 형 바쁘다고 해서 내가 가족 대표로 좀 도와주려고 한 것뿐이야. 맥스 졸업식인데 가족이 앞자리에 앉아야 하잖아. 형, 치사하게 굴지 말고 우리 좌석 좀 챙겨줘. 레이첼, 에밀리, 그리고 나까지. 치사하다고요. 수개월 동안 제 뒤에서 아내와 공모해 저를 배제하려 했던 인간이 내뱉을 말은 아니었습니다. 치사한 게 아니라 실용적인 거야, 벤. VIP 좌석은 한정되어 있거든. 나는 나를 진심으로 환영해주는 사람들을 우선순위에 둬야겠어. 저는 그의 반박을 듣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도와주는 척하면서 여러분의 자리를 가로채려는 사람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댓글로 그들의 전조 증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서로의 경험을 나눌 때 더 이상 희생양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1시간 후 저는 시내 파라마운트 극장에 도착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곳을 관리해온 린다 첸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드리스콜 씨, 정말 감사합니다. 스폰서가 없었다면 행사가 엉망이 될 뻔했어요. 저는 그녀와 함께 극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빅토리아풍의 화려한 실내, 눈부신 조명, 그리고 완벽한 음향 시설까지. 레이첼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었겠죠. 좌석 변경안입니다. 린다. 저는 미리 준비한 차트를 건넸습니다. 린다 첸은 차트를 보더니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스폰서석인 앞줄 중앙 VIP 섹션은 귀하와 졸업생 맥스, 드리스콜 군을 위한 것이군요. 부인과 따님은 B구역 5열, 그리고 동생분인 벤 드리스콜 씨는 C구역 8열입니까? C구역 8열은 거대한 기둥 바로 뒷자리라 무대가 거의 보이지 않을 텐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완벽한 자리군요. 기둥이 그들의 시야를 가려주겠죠. 마치 그들이 내 존재를 가리려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린다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 바닥의 가족 드라마에 익숙한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옷을 갈아입기 위해 집에 돌아왔을 때 레이첼의 차가 이미 차고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실에서 시상식에 입고 갈 검은색 우아한 드레스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발표는 잘 끝났어. 제 질문에 그녀는 거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큰 건 하나 따냈어. 그런데 당신 일찍 왔네. 현장에 가야 한다더니 레이첼은 제 표정을 살피며 단서를 찾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PR 전문가답게 사람 읽는 능력이 탁월했지만 저 또한 지난 세월 동안 감정을 숨기는 법을 터득해왔습니다. 벤한테 전화 왔었어. 좌석 문제로 화가 많이 났던데. 레이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닉,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신 요즘 좀 이상해. 이상하다고요? 제가 제 아들의 졸업식에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게 그녀에게는 이상한 일이었나 봅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의 졸업식을 제대로 보고 싶어 하는 것 뿐이야. 레이첼,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언제부터 벤이랑 그렇게 긴밀하게 계획을 짜기 시작했지? 내 좌석, 내 일정, 심지어 내 부재까지 당신들 둘이서 다 결정했잖아. 레이첼의 얼굴이 붉어지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계획을 짠 게 아냐? 벤은 그냥 도와주려고 했던 거야. 당신 요즘 너무 소홀했잖아. 작업실에만 틀어박혀서 에밀리랑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벤도 당신 정신 상태가 걱정된다고 하더라고. 내 정신 상태. 저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네이비 블루 정장을 꺼냈습니다. 내 정신 상태는 아주 명료해. 레이첼, 내 돈으로 맥스에 등록금을 내고 이 집의 모든 비용을 대는 동안 당신들은 나를 불필요한 소음으로 규정했지. 오늘 밤은 그 소음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보여줄 생각이야. 레이첼은 불안한 듯 입술을 깨물었지만 곧 자신의 전문적인 미소를 장착했습니다. 닉, 제발 오늘만은 사고 치지 마. 조용히 넘어가자고.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저는 맥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따 보자, 아들. 아빠가 최고의 자리를 준비했어. 파라마운트 극장은 200여 명의 졸업생 가족들로 북적였습니다. 로비는 화려한 꽃장식과 샴페인 향기로 가득했죠. 레이첼은 마치 여왕처럼 로비를 누비며 지인들에게 저를 내 남편 닉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계속해서 입구를 향해 있었습니다. 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잠시 후 벤이 값비싼 수트와 공들인 머리 모양을 뽐내며 등장했습니다. 그는 특유의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다가와 어깨를 툭 쳤습니다. 드리스콜 건설의 대표님이 스폰서로 나서다니 정말 대단한데 형이 맥스를 위해 큰 결단을 내렸어. 그는 주변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 큰 목소리로 떠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평소에는 돈을 아끼는 짠돌이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큰 돈을 쓴 것처럼 묘사하더군요. 레이첼은 벤의 팔을 살짝 만지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 짧고 무의식적인 신체 접촉에서 저는 그들 사이의 깊은 친밀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에밀리는 이미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을 거야. 우리도 이제 들어가지. 레이첼이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저와 벤을 포함시키려 했습니다. VIP석은 자리가 꽉 찼어. 하지만 내가 당신들 자리는 아주 특별하게 준비했지. 극장에 입장할 시간이 되자 린다 첸이 나타났습니다. 드리스콜 씨,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부인과 따님은 B구역 5열로 가시면 되고 벤, 드리스콜 씨는 C구역 8열입니다. 스폰서이신 닉 드리스콜 씨는 VIP석 맨 앞줄 중앙입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레이첼의 완벽한 미소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린다,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다 같이 VIP석에 앉아야죠. 레이첼이 급히 수습하려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착오 없어. VIP석은 자리가 한정되어 있고 나는 맥스를 진심으로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위해 그 자리를 비워뒀거든. 벤이 화를 참지 못하고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닉, 지금 장난해. C구역이면 무대도 안 보이는 구석이잖아. 장난 아니야, 벤.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일 때문에 못 올 줄 알았잖아. 그럼 당신들끼리 저 뒤에서 오붓하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그때 맥스가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빠, 자리 진짜 대박이에요. 맨 앞줄이라니 정말 최고예요. 맥스의 천진난만한 기쁨의 레이첼은 어쩔 수 없이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졸업식이 시작되고 어둠 속에서 저는 VIP석 맨 앞줄에 앉아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옆자리는 맥스가 올라갈 차례를 기다리며 비어 있었죠. B구역 저 뒤에서 분노에 찬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레이첼과 기둥 뒤에서 고개를 이리저리 내밀며 무대를 보려 애쓰는 벤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식이 진행되고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증서 수여에 앞서 이번 졸업식 리셉션이 무산될 위기에서 극적으로 우리를 구해주신
특별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교의 오랜 후원자이자 훌륭한 졸업생 맥스 드리스콜 군의 아버지인 드리스콜 건설의 닉 드리스콜 씨를 박수로 모십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장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여유롭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200여 명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고 VIP 구역의 명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단상 위의 맥스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반면 B구역의 레이첼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입술을 바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자칭 PR 전문가라는 그녀가 자신의 남편에게 완벽하게 허를 찔린 순간이었죠. 드리스콜 씨의 헌신과 지역사회를 향한 사랑은 우리 졸업생들이 본받아야 할 진정한 가치입니다. 교장 선생님의 칭송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기둥 뒤에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제 주먹을 꽉 쥐고 있는 동생의 모습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통쾌한 순간이 느껴지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이 짜릿한 복수의 시작에 공감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 다음 복수 시나리오를 더욱 강력하게 만듭니다. 맥스가 증서를 받기 위해 무대를 가로지를 때 저는 그 누구보다 크게 환호했습니다. 맥스는 증서를 치켜들며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고 그 찰나의 순간 우리는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배경 소음으로 치부되었던 아버지가 오늘 이 무대의 진정한 주인공 중 한 명이 된 것입니다. 식이 끝나고 로비에서 열린 리셉션장. 수많은 학부모들이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정말 멋진 결단이었습니다. 드리스콜 씨, 맥스가 정말 자랑스러워하더군요. 레이첼은 옆에서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제 남편이 원래 깜짝 놀라게 하는 걸 좋아해서요. 라고 수습하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벤은 옷매무새가 흐트러진 채 다가와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형, 오늘 정말 대단했어. 덕분에 기둥 구경 실컷 했네. 저는 그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며 맥스를 바라보았습니다. 맥스, 이제 예약해둔 메리디안 레스토랑으로 가자. 오늘 밤은 정말 잊지 못할 저녁이 될 거야. 레이첼이 끼어들었습니다. 닉, 내가 미리 시내의 작은 룸 예약해뒀잖아. 우리 가족끼리 오붓하게. 저는 그녀의 말을 끊으며 답했습니다. 그 예약은 내가 이미 취소했어. 대신 훨씬 더 크고 화려한 방으로 업그레이드했지. 그리고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맥스를 아껴온 진짜 가족들도 모두 초대했어. 레이첼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니? 벤이랑 에밀리 말고 또 누가 있다는 거야?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속삭였습니다. 가서 보면 알 거야. 당신이 말한 그 불필요한 배경 소음들이 얼마나 화려한 교향곡을 연주할 수 있는지 말이지. 이제 좌석 배치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메리디안 레스토랑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들이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거대한 감정의 덫이었습니다. 이 덫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추악한 실체가 어떻게 낱낱이 공개될지 궁금하시죠? 다음 이야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가장 먼저 이 충격적인 반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진짜 주인공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으니까요. 메리디안 레스토랑의 밤은 화려한 조명과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환상적인 전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레이첼이 그토록 원했던 완벽한 상류층의 이미지가 완성될 법한 장소였죠. 하지만 그녀가 계획한 대본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대본의 제작자가 이제는 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다고 느껴본 적 있나요? 만약 지금 여러분의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인다면 이 이야기에 주목하십시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사회적 처단의 기술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단 2분 만에 가식으로 쌓아 올린 가짜 인생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생생하게 목격하게 될 테니까요. 레이첼은 입구에서부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닉, 이게 대체 뭐야? 내가 예약한 작은 룸은 어디 가고 왜 이렇게 넓은 곳으로 온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우리가 안내받은 곳은 메리디안에서 가장 크고 호화로운 하버룸이었습니다. 20명은 좋게 앉을 수 있는 거대한 원형 테이블과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바다, 풍경, 그리고 그곳에는 레이첼과 벤이 결코 예상치 못한 이방인들이 미리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제 현장 소장인 데니 마르티네즈와 그의 아내 마리아, 맥스가 어릴 때부터 할머니처럼 따랐던 옆집 브레넌 부인, 그리고 맥스의 절친 타일러와 그의 부모님까지. 레이첼이 평소 건설 노동자나 별 볼 일 없는 이웃이라며 무시했던 사람들이 그 화려한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레이첼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구석으로 끌고 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여기 있는 거야? 이건 가족 저녁 식사여야 했다고. 저는 여유롭게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가족 맞잖아, 레이첼. 맥스가 성장하는 과정을 진심으로 지켜봐주고 도와준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지. 당신이 좋아하는 그 보여주기식 가족 말고 말이야. 여러분, 레이첼의 이 경멸 어린 표정을 보셨어야 합니다. 그녀에게 사람이란 자신의 커리어를 돋보이게 할 소품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파트너가 사람을 직업이나 재산으로 급을 나눈다면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그 칼날은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을 향하게 될 테니까요. 파티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데니 마르티네즈는 작업복 대신 어색한 정장을 입었지만 맥스를 향한 애정만큼은 누구보다 진실했습니다. 그는 맥스의 어깨를 감싸며 에밀리에게 맥스가 현장에서 펜스를 고치던 무용담을 늘어놓았습니다. 브레넌 부인은 맥스의 아기 때 사진첩을 꺼내 들고 사람들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죠. 반면 레이첼은 투명 인간이라도 된 듯 겉돌았습니다. 그녀의 비싼 보석과 화려한 드레스는 이 따뜻하고 소박한 웃음소리 사이에서 기괴할 정도로 이질적이었습니다. 레이첼은 이 상황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릴 우아한 가족 저녁 식사 사진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에 몸을 떨었습니다. 동생 벤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평소에 능글맞은 화술은 이 보통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꾸만 식탁 아래로 레이첼의 손을 찾으려 했고 저는 그 구역질 나는 연극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관찰했습니다. 테이블 밑에서 은밀하게 오가는 그들의 손짓, 그리고 불안하게 교차하는 눈빛. 저는 주머니 속에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형, 이런 사람들 부를 거면 미리 말을 하지 그랬어. 분위기가 좀. 벤이 내뱉은 그 한마디는 그가 생각하는 격이 얼마나 저급한지를 스스로 증명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밤 이 집안의 공기는 제가 설계한 대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맥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우리 아빠에게요. 맥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항상 더 작고 프라이빗한 모임을 원하셨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을 보니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나를 믿어주고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들이 바로 제 가족입니다. 맥스의 시선은 레이첼과 벤을 비껴가 제 현장 식구들과 이웃들을 향했습니다. 그건 레이첼과 벤의 가식적인 면상에 날린 가장 강력한 한 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진심 어린 고백이 들리시나요? 가짜 사랑은 화려한 포장지로 감쌀 수 있지만 아이의 눈에 비친 진실까지 가릴 수는 없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자 레이첼의 가면이 마침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귀걸이를 빼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나를 모욕하려고 작정한 거지. 내 평판이 어떻게 될지 생각 안 해. 그 천박한 노동자들 앞에서 나를 망신 주니까 속이 시원해. 내가 쌓아온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저는 차갑게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천박하다고? 당신을 위해 23년 동안 집을 고치고 돈을 벌어온 내 손도 천박하겠군. 레이첼, 당신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야? 당신의 SNS 이미지, 아니면 당신 옆에 앉아 내 눈을 피해 당신 손을 잡던 내 동생 벤이야. 정적이 흘렀습니다. 벤은 당황하며 뒤로 물러났고 레이첼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닉, 당신 정말 미쳤구나. 정신병이 도진 거야. 어떻게 동생이랑 나를 그런 식으로 몰아. 그놈의 정신병.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세우며 자신의 범죄를 덮으려 했습니다. 아니,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제정신이야. 그리고 방금 당신이 내뱉은 그 노동자들에 대한 멸시, 그리고 벤과 주고받은 그 추잡한 눈빛들, 전부 녹음됐어. 제가 핸드폰을 들어보이자 두 사람의 표정은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수는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기록하고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공유로 이 정의로운 복수를 응원해주세요. 저는 그들을 레스토랑에 버려둔 채 먼저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머릿속은 설계도를 그릴 때처럼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단순히 감정적인 복수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가짜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평생을 바친 배우자가 여러분의 형제와 바람이 났다면, 그리고 여러분을 미친 사람으로 몰아세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참고 조용히 사라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전쟁을 선포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2단계 계획으로 넘어갑니다. 레이첼의 PR 회사와 벤의 부동산 개발 사업, 그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사회적 명성을 기초부터 뒤흔들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제가 어떻게 그들의 치밀하는 패시도를 무력화시키고 증거 사진 한 장으로 그들의 커리어를 끝장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짜릿한 복수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닉 응원해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의 가장 날카로운 연장이 됩니다. 절대 눈을 떼지 마세요. 이제 곧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할 테니까요. 다음 편의 제목은 설계된 몰락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는 기분. 여러분은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벤과 레이첼이 제 작업실에 찾아와 가족을 위한 개입이라는 명목하에 저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몰아세우던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은 하수나 하는 짓이라는 걸요. 진짜 설계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조의 결함을 찾아내고 결정적인 순간에 기폭장치를 누릅니다. 저는 25년 동안 설계도를 읽어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평생을 바친 가정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방인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제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너진 삶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한 남자의 처절하고도 치밀한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둠 속에서 찾아낸 그 추악한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단 1초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뒤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들이 돌아간 다음 날 아침, 저는 결혼 25년 만에 처음으로 회사에 병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향한 정밀 조사를 시작했죠. 모든 것은 숫자로 된 기록, 즉 신용카드 명세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레이첼은 늘 꼼꼼했고 우리 집의 모든 재무 관리를 도맡아왔습니다. 저는 그녀가 숫자에 밝고 정직하다고 믿었기에 모든 권한을 맡겼었죠. 하지만 그 명세서들 속에는 제가 모르는 레이첼의 또 다른 삶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3월의 명세서를 훑어보던 중
저는 묘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시내 중심가의 메리디안, 레스토랑, 결제 내역, 맥스의 졸업 파티를 했던 그곳이죠. 그런데 기록을 보니 이미 3개월 전부터 정기적인 결제가 있었더군요. 3월 15일, 3월 17일, 날짜를 제 업무 다이어리와 대조해 보았습니다. 15일엔 제가 보스턴 출장 중이었고 17일엔 모리슨 프로젝트 때문에 늦게까지 현장에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3월 24일자 결제 내역이었습니다. 제가 에밀리의 대학 학부모 주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비운 날, 레이첼은 시내의 하버뷰인 호텔에서 하룻밤 숙박비를 결제했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멈출 순 없었죠. 다음은 주요 기록이었습니다. 레이첼의 사무실은 집에서 가깝고 차 연비도 좋은 편이라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히 주유를 할 텐데 명세서에는 2, 3일에 한 번꼴로 주유한 기록이 가득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동네가 아닌 벤의 집 근처에 있는 주유소들이었습니다. 명세서에 찍힌 주소들은 마치 저를 비웃는 좌표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페이지를 핸드폰으로 촬영했습니다. 레이첼은 제가 자신의 서류함을 뒤졌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를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거짓말을 할 뿐이죠. 다음은 전화 기록이었습니다. 레이첼은 아이들의 핸드폰 사용량을 체크한다는 명목으로 상세 청구서 서비스를 신청해 두었죠. 덕분에 저는 아주 선명한 패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레이첼과 벤 사이의 통화는 매일 1시간 이상 이어졌고 문자 메시지 덩어리들은 식당과 호텔 결제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특히 소름 돋는 점은 타이밍이었습니다. 레이첼은 저와 가족 계획이나 제 업무 일정에 대해 대화를 나눈 직후 항상 벤에게 전화를 걸어 보고하듯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닉은 오늘 늦을 거래. 닉은 다음 주에 출장 간대. 마치 제 일거수일투족을 중개하는 정보원처럼 말이죠. 증거는 확보했지만 저는 확실한 태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메리디안 레스토랑의 매니저 제임스 패터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임스, 지난번 졸업 파티 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가 그날 서비스가 너무 좋았다고 칭찬이 자자해서요. 사실 아내가 지난 3월에도 친구와 거기서 점심을 먹었다는데 그때 서빙해준 직원이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준비 중이라서요. 제임스는 흔쾌히 기록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드리스콜 부인 말씀이시죠? 3월 15일 두 분이서 점심 식사하셨네요. 저희 최고의 서버인 아만다가 담당했습니다. 17일 저녁에도 같은 분과 오셨던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동행인, 그건 제 동생 벤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하버뷰인 호텔로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프라이즈 예약이라는 핑계로 아내가 묵었던 방번호를 확인했죠. 3월 24일 레이첼 드리스콜 이름으로 예약된 하버뷰 스위트룸 맞습니다. 기록에는 투숙객이 2명으로 되어 있네요. 제 아내와 제 동생이 제가 딸을 보러 간 사이 호텔 스위트룸에서 밤을 보낸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설계자가 감정에 휘둘리면 건물이 무너지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레이첼을 직접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퇴근 후 하트웰 그룹과 저녁 미팅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저는 이미 그 회사에 전화해 오늘 미팅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대신 저는 벤의 사무실 근처 주차장에서 기다렸습니다. 오후 5시 45분 레이첼의 차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에는 입지도 않던 몸에 붙는 빨간색 드레스를 입고 있더군요. 그녀는 근처 카페에서 벤을 만났습니다. 벤이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 그녀의 의자를 빼주는 손길, 그것은 형수와 시동생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연인, 아니 그보다 더 추잡한 무언가였습니다. 그들은 식사를 마치고 어두운 공용 주차장 구석으로 이동했습니다. 벤의 은색 BMW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저는 바로 아래층 계단 틈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차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동안 저는 핸드폰 카메라의 셔터를 눌렀습니다. 차량 번호판, 타임스탬프, 그리고 차 안에서 흐릿하게 보이는 그들의 실루엣까지 그 어떤 변명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결정적인 물증이 제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 장이 그들의 화려한 인생을 어떻게 끝장낼지 상상이 가시나요? 만약 제가 이 사진을 레이첼의 회사 게시판에 올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한참 후 차에서 내린 레이첼은 머리를 정돈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벤은 마치 자신의 소유물을 과시하듯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진하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저는 차가운 계단에 앉아 이 거대한 배신을 곱씹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수개월, 아니 수년 동안 제 뒤에서 저를 조롱하며 쌓아온 은밀한 관계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통화 기록을 더 깊이 파고들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관계는 맥스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아니, 우리가 결혼한 직후부터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정황이었습니다. 제 인생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가짜 구조물이었던 셈이죠. 그날 밤 레이첼은 꽃다발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꽃이 예뻐서 샀어. 그녀는 벤이 사준 것이 분명한 꽃을 꽃병에 꽂으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정말 낭만적이네. 제 말에 그녀는 흠칫 놀라며 저를 살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선물이라서 말이야. 저는 잠든 그녀의 옆얼굴을 바라보며 다음 단계인 사회적 처단을 설계했습니다. 벤의 회사가 공을 들이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 그리고 레이첼이 담당하는 보수적인 정치인의 선거 캠페인,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하는 가족의 가치라는 이미지가 산산조각 날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다음 날 저녁, 예고도 없이 벤과 레이첼이 다시 제 작업실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저를 피해망상 환자로 확정 지으려는 듯 전문가의 조언 운운하며 압박하더군요. 닉, 제발 인정해. 형, 지금 제정신 아니야. 이런 식의 돌발 행동은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한다고. 에밀리랑 맥스도 아빠를 무서워해. 벤이 점잖은 척 말을 내뱉을 때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음성 메모를 재생했습니다. 당신은 그냥 불필요한 배경, 소음일 뿐이야. 닉, 레이첼의 차가운 목소리가 지하실을 가득 채우자 두 사람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아내의 진심을 기록하는 게 망상인가? 아니면 내 뒤에서 내 일정을 공유하며 호텔방을 잡는 당신들이 정상인가? 정적이 흘렀습니다. 레이첼은 입술을 바르르 떨었고 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불법이야. 사생활 침해라고. 당장 지워. 벤이 소리치며 제게 달려들려 했지만 저는 비웃어 주었습니다. 내 집에서 벌어진 일을 내가 기록하는 게 무슨 불법이지?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야. 주차장에서 찍힌 사진들, 호텔 결제 내역, 당신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클라이언트들이 이걸 보면 뭐라고 할까? 특히 당신, 레이첼, 가족 사랑을 슬로건으로 내건 그 의원님이 자기 홍보 담당자가 시동생이랑 호텔 스위트룸을 드나든다는 걸 알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지 않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팔을 잡으려는 레이첼을 뿌리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그리고 다음엔 변호사를 대동해서 오도록 해. 이 집의 소유권, 그리고 당신들이 횡령한 내 돈들 하나도 빠짐없이 돌려받을 테니까. 그들이 비틀거리며 쫓겨나듯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설계도의 마지막 선을 그었습니다. 배경소음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인생을 뒤흔들 굉음이 시작될 차례입니다. 여러분, 배신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지만 복수는 가장 철저한 곳에서 완성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무언가 미심쩍은 기분이 든다면 주저하지 말고 증거를 찾으세요. 침묵은 배신자들에게 가장 좋은 은폐막이 될 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진실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이제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레이첼과 벤이 공들여 쌓아온 가짜 명성이 단 하루 만에 어떻게 쓰레기통으로 처박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그들을 파멸시키는지 그 최종 결말을 공개하겠습니다. 절대 눈을 떼지 마세요. 이제 곧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할 테니까요. 다음 편의 제목은 설계된 파멸, 마지막 기폭 장치입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모든 설계가 끝났습니다. 건축업자로서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기초가 썩은 건물은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철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이첼과 벤, 그들은 제 인생의 기초를 갉아먹은 흰개미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단 하나. 그들이 공들여 쌓아 올린 가식의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기폭장치를 누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장 완벽한 복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상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이용해 그들의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어떻게 그들을 집어삼키는지 그 최종 단계를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면 제 복수 설계도를 참고해 보세요. 저는 단순히 감정적인 복수에 그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목숨보다 아끼는 것, 즉 사회적 명성과 경제적 기반을 뿌리째 뽑아버려야 진정한 청산이 가능하니까요. 먼저 레이첼의 차례였습니다. 그녀가 홍보를 담당하며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던 그 보수적인 정치인 캠페인 본부에 익명으로 서류 봉투를 보냈습니다. 그 안에는 레이첼과 시동생 벤이 호텔 스위트룸을 드나드는 체크인 기록과 주차장에서 찍힌 결정적인 사진들이 담겨 있었죠. 여러분, 가족 사랑을 슬로건으로 내건 후보에게 자기 홍보 담당자의 불륜 스캔들이 어떤 의미일지 상상이 가시나요?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레이첼은 그날 오후 바로 해고 통보를 받았고 업계에는 그녀의 부도덕함에 대한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그녀가 수십 년간 쌓아온 전문적인 커리어는 단 몇 장의 사진과 함께 영구적인 몰락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던 밑바닥으로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제 동생 벤이었습니다. 벤의 부동산 개발 회사는 현재 시내 대형 프로젝트를 위해 엄청난 액수의 자금을 레버리지하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철저히 평판과 신용을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죠. 저는 벤의 주요 투자자들에게 그가 형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형의 자산을 어떻게 뒤에서 빼돌리려 했는지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를 보냈습니다. 자신의 가족조차 기만하는 자에게 거액을 맡길 바보는 없었습니다. 투자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자금 회수를 시작했고 벤의 사업은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려했던 그의 은색 BMW는 곧 압류될 운명에 처했죠. 그날 저녁 레이첼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바쁜 커리어 우먼 연기를 하며 피곤한 기색으로 거실에 들어섰지만 저는 이미 짐을 다 싸둔 상태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녀와 벤이 미래를 즐기던 주차장 사진 뭉치와 함께 제가 서명한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레이첼은 사진을 보는 순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닉, 이건 벤이 그냥 힘들다고 해서 위로해 준 것뿐이야. 변명조차 추잡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해인지 아닌지는 법정에서 이야기하자고. 아, 그리고 당신 회사랑 벤의 투자자들에게도 안부 인사는 전해뒀어. 이제 당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자유를 마음껏 누려봐. 물론 빈털터리로 말이야.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레이첼의 비명 섞인 통곡이 집안을 울렸지만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지하실 작업실로 내려갔습니다. 23년 동안 제 손때가 묻은 도구들을 정리하며 저는 제 약지에 끼워져 있던 결혼 반지를 빼서 작업대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 안에 퍼져 있던 암덩어리를 도려낸 듯한 지독한 해방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계단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맥스였습니다. 맥스는 제 짐가방을 보더니 상황을 직감한 듯 제 곁으로 다가와 제 거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가 어디로 가든 저는 아빠랑 같이 갈 거예요. 엄마랑 삼촌이 한 짓 다 알고 있어요. 저한테 진짜 가족은 아빠뿐이니까요. 맥스의 지지는 제게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레이첼과 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믿으며 저를 배경소음 취급했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소중한 사람 곁에 남은 것은 진실을 지킨 저였습니다. 저는 맥스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레이첼이 벤에게 전화를 걸며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에게는 이제 그저 먼 곳에서 들려오는 의미 없는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소음의 승리였습니다. 그들이 무시했던 소박한 진실이 그들의 거대한 거짓을 완전히 집어삼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것은 단순한 복수의 기록이 아니라 나 자신을 되찾기 위한 투쟁의 기록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누군가에 의해 설계된 거짓 속에 갇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 기초를 부수십시오. 침묵은 배신자들에게 가장 안락한 침대가 될 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저와 맥스의 새로운 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기초가 사라진 땅 위에서 저는 이제 맥스와 함께 정말로 견고하고 정직한 새 인생을 다시 설계하려 합니다. 썩은 건물을 철거한 자리에는 언제나 더 밝은 햇살이 내리쬐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인생 설계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닉 드리스콜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